보쌤의 후다닥 세계사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명나라와 청나라의 건국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이 두 나라가 건국되고 통치 체제를 확립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는 원나라 말에 일어났던 홍건적의 난을 계기로, 이 홍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족 농민들이 일으킨 반란이죠. 붉은 두건을 썼다고 해서 홍건적이라고 불렀는데, 주로 백년 교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던 농민 반란, 원나라 시기의 농민 반란입니다. 이때 이제 이들을 이끌던 리더 주원장이 남경, 난징을 점령하고 세운 한족 왕조가 명나라죠. 주원장은 난징의 명나라를 세우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공격을 해 들어가서 연경, 지금의 베이징이죠. 원나라의 당시 수도였던 연경까지 점령함으로써 원나라를 몽골 고원으로 쫓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원나라는 아직 망한 건 아니었고 북원이라는 이름으로 몽골 고원 쪽으로 쫓겨났고, 이제 만리장성 안쪽은 다시 명나라가 한족이 다시 차지하게 된 겁니다. 태조 홍무제는 한족 왕조의 부활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부활을 선언하고 한족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몽골 스타일의 옷과 변발을 금지하고 과거 제도를 다시 정비했으며, 그 학교 국자감을 설치하고 지방에 학교를 세워서 유학의 근본을 둔 유교 통치 이념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죠. 그래서 지방에도 마을마다 향초마다 육유를 반포해서 가르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 원리 6가지를 정리해서 간단하게 암송하도록 하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하라, 어른을 공경해라,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 자식을 올바로 가르쳐라, 각자의 생업에 충실해라,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통치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 유교에서 가르치는 충효, 열, 이런 내용들 섞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6가지 꼭 지켜야 될 간단한 규칙 같은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게 하죠. 향촌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갑제라는 걸 실시했는데요. 전국의 마을을 이 단위로 리 단위로 정리를 하고 각 그 리에는 110호 110개 집이 있다라면 그 중에 좀 부자로 사는 좀 이씨 사는 10집을 이장호라고 해서 이 사람들 이 10집이 1년마다 돌아가면서 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장호 밑에 10개씩이 있는 거죠. 그럼 모두 합쳐서 10개에 그러니까 갑수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갑제죠. 이갑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단위로 이에는 또 이노인이라고 그래서 노인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노인하면 이 나이 드신 분들을 연장자 어른으로 좀 이렇게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명나라는 이마다 이노인이라 해서 그 마을에 스승님을 한 분씩 둡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유교를 계속 가르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 이갑제는 이렇게 해서 이장호 10집이 갑수호 100집을 통제하면서 향촌을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여기가 기준이 돼서 세금도 걷고 다 하는 거죠. 부역도 하고. 그래서 만들었던 토지 대장이 어린 도책. 어린 도책은 왜 어린 도책이냐? 물고기 어자에 비늘 린 그림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가 땅들이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땅들이 계속 여기 누구 땅, 여기 개똥이 땅, 여기 철똥이 땅, 여기 누구 땅 있으면 이게 이것들을 모아 보면 꼭 물고기 비늘처럼 생겼다.
해서 어린 도책이라고 부른 거죠. 토지대장을. 부역 황책, 이건 호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역에 동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황책이냐? 책 표지가 누런색, 황금색이어서 누런색이어서 부역 황책입니다. 이건 10년마다 한 번씩 리 단위로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세와 역 관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중서성과 제상제를 폐지해 버립니다. 실제 일을 해야 될 육부는 황제의 직속으로 두죠. 이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무엇과 비슷해요? 그렇죠. 육조 직계제와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우리나라에서도 육조 직계제하면 왕권이 강화됐죠. 여기도 육부를 황제가 직속으로 하면 황제권이 강화되겠죠. 전체적으로 명나라를 세웠던 홍무제는 황제권을 강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황제가 큰 아들이 좀 죽어서 그런지 그 다음 손자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황위를 넘겨주죠. 이 사람이 건문제인데요. 이 사람 이름은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건문제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삼촌들이 걱정이 되죠. 특히 제일 걱정했던 삼촌이 나중에 자신을 쫓아내고 황제가 되는 3대 영락제죠. 영락제 같은 경우에는 당시 중국 수도가 홍무제가 난징에서 서울을 삼아서 명나라를 세웠잖아요. 수도가 그러니까 남쪽에 있습니다. 얘가 난징이잖아요. 여기가 명나라인데 영락제는 자기 아버지 시절에 홍무제 시절에 이 베이징 북경 지역 이쪽 지역에 번왕으로 임명돼서 이 지역을 장악하고 몽골족에 맞섰던 만리장성을 지키고 있었던 번왕이었습니다. 근데 국경 지역을 지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남경에 있던 건문제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삼촌의 왕위 자리를 뺏어버리고 군대를 해산시키려고 했죠. 그 낌새를 눈치챈 영락제가 먼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황제와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가 싸움을 하는 거죠. 건문제와 나중에 황제가 돼서 영락제가 되는 번왕이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은 무려 3년간 지속됐고 결국 남경성을 점령하고 건문제는 남경성 불태워버리고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하죠. 이러면서 이제 3대 영락제가 명나라의 새로운 황제가 됩니다. 이 양반이 이제 명나라의 초기 전성기를 이끌었다라고 실은 봐야 되겠죠. 원래 이렇게 싸움에서도 잘하던 군대를 지휘하던 장수였기 때문에 영락제 같은 경우에는 대외 정벌에도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이 사람은 남경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남경의 성이 불타버려서 북경에 자신의 근거지였던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고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긴 건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을 텐데요. 강남 지방의 신사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양반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세조가 단종을 쫓아내버리고 왕위에 오르자 사육신, 생육신처럼 그 세조 수양대군에게 저항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명나라도 조카인 건문제를 쫓아내고 어찌됐든 황제가 된 영락제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기는 양반층, 신사층이 많이 있었죠. 강남에는. 그래서 아예 자신의 근거지인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물론 남경에 있던 궁궐이 불타버려서 머물 궁궐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북경에 새롭게 자금성을 건설하죠. 지금의 그 자금성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승상제도, 제상제도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육부를 직속에 두고 하려니까 너무 일이 많죠. 그래서 그런 없어진 제상제도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내각 대학사를 설치합니다. 사실상 제상이나 마찬가지죠. 내각 대학사를 못하네요. 이 책이 이거 내각 대학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기 대외 팽창, 대외 정복 활동을 많이 하죠. 몽골에 대해서 만리장성 건너서 수차례 공격을 하고요. 만리장성 하니까 이야기가 또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영락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이제 명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몽골을 이렇게 공격만 한 게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들 만리장성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오랫동안 방치돼서 낡아졌던 이 만리장성을 대대적으로 보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리장성 하면 알고 있는 그 만리장성은 바로 이 영락제 때 대대적으로 다시 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수나라 때 만들었던 대운하 있죠? 대운하 같은 경우에도 수나라 때부터 만들었고 뭐 그 뒤에도 대운하는 여러 차례 더 만들어지거나 보수됩니다만 이걸 대대적으로 보수한 사람도 영락제입니다. 그래서 강남과 강북, 화북지방까지의 원활한 물자 유통에도 크게 기여한 임금 바로 영락제입니다. 그리고 왜구에 대한 토벌도 단행하고요. 베트남을 공격해서 점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외 정벌에도 확실한 업적을 세웠던 영락제, 이 사람은 그 환관이었던 정화를 시켜서 이런 황제의 위대함, 명나라의 위대함을 만천하에 알려라라고 하면서 많은 원정을 해외 원정을 단행하게 되죠. 그래서 정화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인도 그리고 저기 아랍 지역 그리고 멀리 그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배를 타고 대원정 항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명나라의 국력을 과시하고 조공 책봉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조공 체제를 확대해 갔죠. 여러분들 그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명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공 책봉 관계에 있었지만 이건 경제면에서는 굉장히 실리적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공품을 갖다 주면 명나라에서는 이제 회사품이라고 해서 또 막 값진 선물을 또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실은 정화의 항해 같은 경우에는 영락제 때는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그 뒤에는 금지됩니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배를 타고 가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실은 거기서 뭐 물건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또 조공 책봉이니까요. 조공 질서 뭐 무역 체계 이런 거 확립하고 자신들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거니까 선물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금지시킵니다. 하여튼 영락제 때는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개혁과 원정을 통해서 명나라의 전성기를 이뤘다. 하지만 그 뒤에 몽골과 왜구의 침입이 계속되는 북로 남외 상황이 계속되면서 명나라는 쇠퇴하게 됩니다. 그걸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런 거죠. 몽골의 오일라트 부족이 이렇게 만리장성 너머에서 무역을 요구하는데 얘들이 무역을 요구하는 양이 점점 많아져. 실은 이들은 무역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일라트가 무역을 계속 요구하는데 얘들이 무역하는 인원들이 늘어나니까 명나라가 그들과 교역을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은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는 우리가 뭐 오일라트처럼 몽골족 못 물리치겠어 해서 너무 자신감 뿜뿜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황제가 직접 50만 명의 군대를 끌고 오일라트를 정벌하러 갔다가 토목보라고 하는 곳에서 보에서 오히려 포로로 잡혀버리는 토목보의 변이라는 치욕적인 사건까지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오일라트와의 무역을 무역소를 개방해주게 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일본도 이제 계속해서 밀무역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명나라가 바닷길을 막아버리니까요. 해금 정책이라고 해서 바다를 금해버립니다. 밀무역을 단속하게 되니까 아예 명나라 상인들과 일본 해적들이 손잡고 특히 그 타이완 맞은편에 거기가 아마 쭈저우라고 하는 곳을 아예 점령하다시피 해버리고 여기서 이제 곳곳에서 왜구들이 활개를 치는 거죠. 명나라는 왜구를 단속하겠다는 이유로 아예 그 육지에서 20km 정도까지는 내륙으로 사람들을 들여보내버렸다고 하네요. 뭐 그 정도로 굉장히 그건 청나라 때구나. 하여튼 바다를 금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게 되니까 명나라는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명나라에서는 그 마지막으로 좀 개혁의 불꽃을 튀었던 장거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장거정은 그 내각 대학사가 돼가지고 그 황제들이 정치를 거의 놔버리고 환관들에게 정치를 맡기다 보니 이런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도 나라가 100여 년 넘게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웃긴데요. 황제가 손을 놔버린 상태에서도 좀 무능한 황제들이 연달아 황위에 오르면서 사실상 환관들이 득세하고 나라가 지금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거정이 내각 대학사가 된 장거정이 이제 일조 편법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개혁을 추진하죠. 일조 편법은 모든 세금을 은으로 통일해 가지고 내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 이런 장거정이 죽자 황관들이 또 이제 장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자기 아버지 제사를 안 지냈다고 그러든가 아버지 장례를 안 지냈다고 그러든가 그러면서 완전히 이거 싸가지 없는 놈 쉽게 말해서 불효자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온갖 모함을 해가지고 장거정 집안을 완전히 몰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황관들이 득세하게 됐으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위충현이라고 하는 자인데요. 위충현은 여러분들이 아마 요 한국사 시간에 살짝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광해군과 인조 때 그 우리나라 평안도 철산군 가도라고 하는 섬에서 섬을에서 해군 기지를 만들어서 요동 수복 작전 한다고 뻘짓거리했던 모문용이라고 하는 명나라 장수가 있는데 걔랑 짝짝꿍이 돼가지고 명나라 말에 우리나라 한국 사회도 좀 이름을 날리고요. 이름이 알리게 되는 사람인데 명나라 말의 마지막 영웅 후금의 누르하치에 계속된 공격을 막아냈던 원숭환이라고 하는 명나라의 이순신이라고 불릴 만한 영웅이죠. 이 사람을 죽여버린 대표적인 간신이죠. 하여튼 이 위충현 등의 환관들 등으로 인해 가지고 명나라는 더욱더 멸망을 재촉하게 됩니다. 명나라의 멸망이 재촉된 대표적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요. 바로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명나라가 임진왜란에 군대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7년간의 전쟁 그리고 여진족이 세운 후군과의 전쟁 등으로 재정난이 가중되죠. 그래서 결국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고 농민들이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농민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이자성이라고 하는 자가 장안을 수도로 해서 순이라고 하는 뭐 그런 대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자성의 군대가 베이징을 점령하고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이제 자결을 하면서 명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벌써 18분이야.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거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명나라의 마지막을 재촉했던 그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명나라의 그 만력 황제의 3대 정이라고 하죠. 만력제의 3대 정이라고 하는데요. 만력 3대 정이 뭐냐? 명나라가 약해지게 된 경제적으로 재정이 좀 힘들어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력 황제가 여기에 대해서 역은 전쟁이란 말입니다. 돈을 쏟아 부었다 그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몽골 지역에서 보바이의 난 원래 친몽골 족장이었던 보바이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거 임진왜란 전에 일어났거든요. 이거 진압하는데 돈을 많이 썼는데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터져버렸죠. 무려 7년간 지속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부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묘족이었던 양응룡 묘족 여기는 몽골 이것도 원래 이 사람도 원래 토관이었으니까요. 원래 명나라 계통이었을 텐데 얘가 또 반란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도 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야만 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명나라는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20분이나 돼버렸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후다닥 하려고 했는데 후다닥이 잘 안되네. 청나라는 어쩔 수 없이 영상 15번으로 갑시다. 후다닥 세계사. 오늘은 여기까지 끝.